진료를 하다 보면 축농증이라든가 비염 환자분들이 와요. 맨날 기침을 하시는데 비염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면역 반응의 가장 주된 키 포인트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게 다 장애. 원장님 날씨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도 달리기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 쓰고 할 수도 없고 요즘 이제 실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에 자전거 타고 한 4시간 마스크 쓰고 했는데도 하루 종일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다음날. 우리가 환절기일 때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단골로 찾아오는 게 있죠. 비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물질이 가장 흔한 알레르기인지 좀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1년 내내 그냥 비염 증상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통연성 알러지라고 해서 제일 흔한 원인들은 집 먼지, 진드기, 사체 같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알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침구류에 이제 묻어 있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또 애완동물 털로 인한 알러지 이런 것도 이제 통연성으로 항상 수시때때로 그냥 계속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계절이 변화로 인해서 봄이랑 가을에 주로 심한 경우에 계절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떠도는 물질들이겠죠. 봄철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제일 많이 날릴 시절이니까 꽃가루 알러지가 제일 많을 거고, 여름에는 이제 잔디,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잡초의 씨앗들이나 이런 것들이 날리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고나는 거죠? 네. 알러지라는 거는 체질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체질적이라는 건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항원이 둥둥둥둥 공기에서 떠다니는데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해서 얘는 괜찮은 거니까 무시해, 아니면 얘는 외부 나쁜 물질이야 공격해,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인지. 근데 이거는 체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데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현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기후도 안 좋고 식습관이 아주 안 좋고 식습관도 안 좋고 화학물질 노출도 많고 이런 현상이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지,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알러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계 염증 반응인 거예요. 결국은 항염 작용을 갖고 있는 음식이 좋겠죠. 대표적인 게 불포화 지방을 많이 드셔라. 올리브유라든가 아보카도,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염 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페르세틴이라든가 커큐민 같은 항염 효과가 또 높은 카레 같은 거 있죠. 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면역 반응의 가장 주된 키 포인트 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게 다 장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장내 미생물, 외부 물질에 대한 반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장내에는 적절한 유익균과 유해균, 유해균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포지션으로 있어야 우리가 이런 이상한 면역 반응이 덜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익균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이고요. 기본적인 게 섬유질입니다. 야채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드셔야 이걸 먹고 통해서 유익균들이 더 잘 증식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내 미생물의 증식을 유도하자. 그리고 당연히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고 발효 음식 드시면 당연히 좋겠죠. 여기서 공통적인 건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 좋습니다. 거꾸로 면역계를 혼란시키거나 장에서 염증을 자꾸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튀김류라든지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든지, 그리고 코 점막 같은 데 이제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콧물이 줄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혈관을 팽창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고 나면 코가 팡팡하게 붓고요. 치질, 항문 정맥이 붓는 거니까 치질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염이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 악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원인이 알코올입니다. 또 일부의 유제품 같은 경우, 이거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우유 먹으면 침이 끈적끈적해지는 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가뜩이나도 비염 때문에 끈적한데 유제품을 먹게 되면 더 끈적해지면서 증상을 또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좀 있을 수가 있고, 매운 것들 같은 경우도 점액의 점도의 변화를 통해서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사용되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이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을 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스테로이드 많이 우려들 하시는데 좀 장기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요? 알러지 반응에 있어서 경구약보다는 국소약이 가장 우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알약을 먹었을 때 이게 몸에서 흡수돼서 전신에 퍼져서 효과를 보이거든요. 근데 알러지 비염은 사실 국소적이잖아요. 굳이 다른 데까지 효과를 번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국소약이 개발이 된 거고, 국소약들은 경구약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요. 왜냐면 아주 일부분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강 스테로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용량이 거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고요. 새로운 세대가 개발되면서 흡수율이 되게 떨어져서 중요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성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한다고 하면 코점막이 조금 얇아지면서 코피를 좀 쉽게 흘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강 스테로이드를 뿌리시는 분들은 흡수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코세척 같은 걸 통해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뭐 걱정 안 하고 뭐 직접 뿌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애기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니까요. 그래도 어떤 약이든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쓰면 불리한 게 생긴단 말이죠.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진료를 하다 보면 축농증이라든가 비염 환자분들이 와요. 맨날 기침을 하시는데 비염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6주, 8주 기침을 하고 계신데 알고 보면 이제 그 비염 때문에 콧물이 뒤로 잘잘잘 흘러가서 후비루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침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평생 나이가 30, 40이 넘을 때까지도 계속 그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어보면 코세척을 하신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알러지 유발 반응은 항원이 둘둘둘 날라와서 이 코점막에 묻었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묻은 거를 닦아주면 증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제거. 원인을 제거하면 가장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목점막이라든가 코점막에 알 수 없는 항원을 자꾸 제거를 소금물로 해주신다고 하면 비염 증상을 훨씬 약화시킬 수가 있고, 약제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섭취해야 되는 양도 훨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코세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가 좀 답답하거나 하면 소금포 하나 이렇게 타가지고, 요즘 키트 다 팔잖아요. 양쪽으로 쭉쭉 뿌려주면서 양치하듯이, 입은 닦는데 왜 코는 안 닦아요? 그렇게 해서 닦아내시면 비염 환자한테 훨씬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증일수록 그냥 코 좀 하고 말아요. 이 알레르기 비염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참고 방치하면 합병증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코를 보면 아주 복잡하게 생긴 이 미로 같이 생겼거든요. 코 점막이. 이 안에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점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고, 미세하게 그 점액을 배출시키는 선모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털같이 생겼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아주 얇은 작은 선모죠.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이 선모가 죽어요, 다. 그럼 점막이 굉장히 메말라지고, 우리 광대뼈 안에 빈 동굴이 있거든요. 그걸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름이 쌓이는 게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숙하게 생기고 복잡한 구조물처럼 생겼는데 고름이 여기 쌓이면, 오래된 사람들은, 선모가 다 죽은 사람들 이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썩어서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 생깁니다. 폴립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심한 경우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게 되고, 딱딱해지면서 뻑뻑해지면서 이 눈까지 침범하면 이제 아주 심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 축농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비염 관리가 전혀 안 됐을 때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구조물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코랑 귀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얇은 광이나 유스타키아 관이라고 하는데, 염증이 생겨서 균이 증식이 되다 보면 타고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고막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중이염이 생길 수 있고, 중이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고막이 손상돼서 청각장애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코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우리 몸은 잘 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잘 때 누우면 여기가 꽉꽉 찬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거 자체가 또 대사질환을 일으켜요. 왜냐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몸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치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아주 중증의 수면 무호흡인 경우는 급사의 위험도를 거의 88배 이상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 알러지 피부염으로 시작을 했다가 비염이 됐다가 점점 깊어지면 어디로 와요? 기관지까지 내려가죠. 기관지까지 내려가면 이제 천식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거의 3배 이상 생길 수 있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그렇게 합병증들이 진행되는 걸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실 감기, 비염 굉장히 흔히 복합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의사가 자꾸 이제 잘 치료가 안 되면 항생제를 처방하고 싶은 욕망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빨리 낫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성비염이라는 건 세균 감염이 아닌 경우에도 염증이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면 이 내장의 장내 미생물도 안 좋아지고 내성균도 굉장히 많이 쌓일 수가 있어서, 항생제를 자꾸 쉽게 처방받는 것보다는 코세척 같은 걸 통해서 먼저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약물 치료를 하시는 걸 공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원장님 셀프 코세척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